처음에는 녹색 어머니회라고 해서 초록색 옷을 입고 공연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어요. 동양에서 온 젊은 아줌마가 왜 이렇게 극성인가 싶었죠. 지금 우리 학교는 녹색 어머니회를 넘어서 녹색 학생회까지 만들었는데 애들도 난리가 났다니까요. 여기 이탈리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국인 호녀라가 전하고자 학교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세고 드센 걸로 유명하다는 이탈리아 엄마들을 휘어잡은 한국 엄마의 포스가 어떻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7살 에마리치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로마에서 살다가 작년 가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곳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미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느끼고 있어요. 적응력이 짱이죠? 사실 여기 룸바르디아는 아빠 고향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나고 자라셔서 이곳은 아빠 추억이 많이 있는 동네예요. 예전에는 아빠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곳에 사셨다고 해요. 지금은 할머니만 여기 사시는데요. 이사를 오게 된 이유는 혼자 계시는 할머니 병간호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현재 퇴행성 척추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시거든요. 원래는 저희 할머니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분인데 요즘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커졌어요. 원래는 간호사인 줄리엣 고모가 할머니를 돌봐주셨는데 고모가 독일에 2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서 할머니는 저희와 사시기로 결정되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할머니를 직접 모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사까지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은 엄마와 아빠, 저랑 동생 모두가 만장일치로 할머니를 직접 돌봐드리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는 저와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저희와 함께 살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었는데요. 아리탈리아 항공사의 승무원이셨던 엄마와 호텔리어였던 아빠가 직업 특성상 집을 비우시는 일이 반복되면서 할머니께서는 롬바르디아에서부터 짐을 싸서 로마까지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에게 엄마이면서 아빠였고 할머니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만큼 저와 제 동생에게는 어릴 적 기억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죠. 저희 가족이 롬바르디아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와 제 동생 역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에 두고 온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할머니가 힘드실 때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것이 저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많이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희도 다 컸으니까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일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할머니와 저희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자주 봤어요. 할머니는 저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애니메이션을 볼 시간을 맞추어 미리 과자나 케이크를 구워 놓으셨죠. 저와 동생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손만 얼른 씻고는 소파에 앉아 할머니가 틀어주시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바나나 케이크나 초코 쿠키를 먹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할머니와 제 동생은 셋이 나란히 앉아 한국 애니메이션을 본 뒤 공책을 꺼내어 한국어 단어 쓰기 공부도 했어요. 왕년에 학교 선생님이었던 할머니는 우리의 한국어 스터디 리더로 손색이 없으셨거든요. 할머니와 제 동생이 이토록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일하시던 호텔에서 직원과 투숙객으로 아빠를 처음 만나셨다고 해요. 당시 한국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셨던 엄마는 비행 스케줄이 로마에 있는 때면 아빠가 일하시던 호텔에 묵었다고 하는데요. 그 호텔은 로마 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항공사 직원들의 단체 숙소로 연계된 호텔이었대요. 평소 동양 여성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던 아빠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해요. 정열적인 이탈리아 남자답게
처음 본 날 엄마를 붙잡아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인으로 발전하셨대요. 이렇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두 분은 속전속결로 할머니께 인사도 드리러 가셨는데요. 그 당시 저희 할머니는 한국의 인사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이름인 수진만 되풀이하다 식사 자리가 끝나버렸다는 이야기를 할머니께서는 자주 들려주시곤 했어요. 할머니는 어설픈 이탈리아어이지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마음에 드셨지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계실 때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 나가셨고 저희들과 지낼 때도 한국어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언젠가는 엄마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 덕분에 저희는 할머니와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엄마 역시 저희를 돌봐주시는 방법으로 한국어 공부를 선택하신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컸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두 분은 고부 갈등 없이 서로 아껴주며 엄청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엄마는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하자는 제안을 가장 먼저 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줄리엣 고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엄마 역시 많은 부분을 감당하셔야 했는데요. 롬바르디아로 이사를 오면서 엄마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비행 스케줄을 줄이신 거였어요. 가족을 위해 새 도시에 와서 살기 위해 적응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까지 완벽하게 하겠다고 마음먹는 건 욕심이라면서요. 엄마는 그렇게 자신의 일을 줄이시면서까지 저희를 돌보면서 할머니도 돌보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좋으면서도 가끔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기본이고 호탕한 면까지 있으신 게 저희 엄마거든요. 작년에 롬바르디아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 신청을 하기 위해 학교에 같이 방문했을 때 저는 그날 또 저희 엄마의 위풍당당함에 감탄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엄마 성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기립박수를 쳐드릴 상황이었어요. 정의의 사도로서의 폼이 미쳤달까요? 전학 신청 서류를 내고 나서 엄마랑 학교를 한 바퀴 싹 둘러보는데 벤치에 남자애들 3명과 여자아이 1명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애는 거의 울기 직전 모습이었고 남자애들은 저와 엄마가 다가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탈리아어가 서툰 동양계 여자애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강요하면서 못 읽을 때마다 비아냥거리며 놀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인종차별로 인해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인 게 한눈에 보였죠. 여자애는 딱 봐도 동양인 티가 났는데요. 한눈에 보아도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전부 지켜보신 우리의 정의의 사도. 우리 엄마 김수진 여사는 여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한국말로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애는 엄마의 한국말을 알아듣고는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완전 깜놀인데 자세히 보니까 한국인은 아니었고 일본인이었더라고요. 일본인인데 한국 아이돌 팬이라 한국어를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엄마랑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듯 싶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저는 자세히는 듣진 못했어요. 아까 그 남자애들 3명에다가 이번에는 덩치가 큰 이탈리아인 여자애까지 해서 4명 패거리가 일본인 여자애한테 다시 다가왔어요. 저와 엄마가 있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일본 여자애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여자애는 같은 반 친구들이라면서 저와 엄마에게 다른 곳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손짓을 했어요. 여자애의 등에 떠밀려 엄마와 저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빛의 속도로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와중에도 걔들은 일본 여학생에게 이탈리아어도 제대로 모른다고 놀리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양눈을 쭉 잡아당겨 찢으면서 단체로 놀리고 있었어요. 눈 찢는 것은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비하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무식하게 왕따를 괴롭히는 모습이 한심했죠. 바로 그 순간 우리 엄마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하나 틀더니 애들 4명 앞에 쭉 내밀었어요. BTS 영상이었는데 애들도 BTS를 좋아하는지 음악에 자동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노래를 조금씩 따라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일본 여자애도 표정이 약간은 누그러진 눈치였어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탈리아어로 말씀하셨어요. 너네 발음 왜 그래? 한국어 몰라. 그랬더니 애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영상으로 밖에 못 배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엄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일본인 여자애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지? 한번 불러봐. 여자애는 두 눈을 질끈 감더니 잠시 후 노래를 시작했어요.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랩까지 완벽하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저도 푹 빠져서 듣고 말았는데요. 노래가 끝나고 나니 4명 패거리들은 아직도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4명에게 약간 꼬짓는 말투로 이야기하셨어요. 노래를 들었는데 박수 안 치니? 잘 들었으면 박수 쳐. 니네는 한국 노래 이렇게 못하잖아. 근데 이 친구는 하잖아. 박수 안 치고 뭐하니? 4명의 애들은 홀린 듯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한국어 노래 배우고 싶으면 이 친구한테 배우라고요. 최고의 선생님을 괴롭히는 너희들에게 벌 주고 싶지만 이 친구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니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준다고 하셨죠. 저희 엄마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은 다 이런 걸까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깨가 하늘까지 솟을 기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 딸로 태어나서 많은 좋은 영향을 보고 배우며 자란 것 같아요. 호탕하고 사교적인 성격과 거절과 수락을 제때하는 성격이 엄마를 쏙 빼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성격 때문인지 새 학교에 가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는 이탈리아에서 학부모회에 가입해서도 큰 목소리를 내는 분이라서 한편으로는 든든한 엄마를 믿고 더 당당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제가 전학 온 첫 학기에 한국의 녹색어머니회까지 이탈리아에 정착시켜버릴 정도였거든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고장난 사이에 우리 학교 학생이 등교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가해 차량은 이탈리아 피아제의 소형차였고 속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으로 학생이 많이 다치지 않았대요. 하지만 학교 근처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 우리는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당장 시청에 건의를 했어요. 신호등이 고장난 걸 당장 바꿔달라고요. 하지만 시청 교통과에서는 부품 수급 문제로 일주일 정도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탈리아의 성질 급한 엄마들은 이런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날로 한국에 있다는 녹색어머니회 제도를 학부모 회의에 건의했어요. 이탈리아에도 PTA라고 해서 부모와 교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이들 교통지도를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깃발을 들고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질 급한 이탈리아 어머니들은 바로 다음 주부터 조를 짜서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때 아름아름 이루어졌던 인종차별적인 놀림이나 괴롭힘이 쏙 들어갔거든요. 엄마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차단당한 부분도 있고 주변 어른들이 늘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이들이 다른 못된 짓에 신경 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들도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겼다가 직접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등하교를 지도하고 아이들의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엄마들끼리도 교류가 생기면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저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엄마 덕분에 저 역시 주눅들지 않고 적응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전학을 오면서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바로 성적이었죠. 롬바르디아 고등학생들이 로마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어서 가기 전에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날씨 때문인지 좀 깍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보다 말도 안 걸고 냉정하고 공부하기도 더 치열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전학 신청하던 날 동양인 왕따 시키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니 평소에는 걱정 없이 살던 저도 조금은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은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첫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거든요. 진짜 이건 무슨 일이야, 완전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로마에서도 공부를 잘했던 편이라서 성적이 떨어지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았거든요. 전학 후에 첫 학기라서 더 걱정을 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하루 2시간씩 더 공부를 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친구들이랑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된 친구의 엄마들은 학부모회를 주름 잡는 우리 엄마에게 공부 비법을 묻기도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롬바르디아에서 즐거운 첫 학기를 아주 멋지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을 앞두고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유럽 내 고등학교들이 출전하는 국제수학 논술대회에 다른 반 애들이랑 단체로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저는 선생님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락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수학이었거든요. 각 반에서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한 명을 뽑아서 주의회씩 같이 공부하고 대회에 나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한 것인데 대표주자 선발을 위한 시험이 치러지기는 할 거라고 하셨어요. 형식적인 거니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바로 그 주 금요일 방과 후에 열렸는데요. 제 예상대로 우리 반 1등 여평이 제일 먼저 도착해 맨 앞자리에 와 앉아 있었어요. 매번 1등만 하던 여평은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중국 상해 출신으로 이탈리아에 온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여평이 와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동양 학생도 한 명 더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학생은 처음 보니까 누군지 조금 궁금했지만 시험은 시작되었고 저는 수월하게 시험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아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저에게는 럭키라고 할 만큼 쉬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자꾸 여평이랑 아까 그 동양 학생들이 중국어로 속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계속 그랬어요. 저는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감독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독관 선생님은 잠시 기다려보라며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그 사이 여평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뭘 하던 넌 너 하던 거나 해. 어차피 너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참는 건 잘하잖아. 잘 견뎌보든지.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데 감독관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컨닝은 여평이 아닌 제가 한 것 같다면서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보려고 두리번거렸냐고 추궁하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여평과 함께 속닥대던 동양 학생이 오히려 저의 컨닝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의 정체는 민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이었는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저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하니 선생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면서 여평을 모함하지 말라면서 저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선생님께서 중국, 이탈리아 혼혈인이라고 하던데 여평과 선생님은 한 통속이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분했어요. 집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어디서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한국인이 나밖에 없는데 누구지 싶었어요. 통화 내용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렸는데요. 여평이 이번 달 수고비를 많이 줘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대로라면 돈을 잘 모아서 무사히 대학도 갈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숨죽여 들으면서 그 한국말의 주인공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놀랍게도 아까 같이 시험을 본 중국인 민이었어요. 민은 사색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민과 벤치에 앉아서 왜 저를 모함했는지 차분히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민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민은 사실 조선족이었고 여평이 여태 받은 성적은 민이 대신 대리 시험을 본 결과였던 거예요. 민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여평에게 돈을 받으면서 성적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은 먼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민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저는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여평은 민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수학논술대회 대표주자로 선발되지 못했고 제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어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출전했던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결과를 확인하던 날, 그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승리를 외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대회를 시작으로 올림피아드 여제라는 닉네임을 얻었는데요. 제가 대회에 많이 나가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잘하는 에마리치 동생으로 수식어가 붙었고요. 엄마는 주말마다 학교 엄마들과의 모임 자리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셨어요. 이탈리아는 학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있어도 예체능 과목 정도가 전부라서 수학 같은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문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과를 내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 저처럼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희 엄마 오픈할마다 학교 앞 메르니 카페에 함께 모이셔서 엄마에게 제 수학 공부 비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처음에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난감해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 역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 출신으로 강남 태생은 아니지만 초중고 강남 학원가에서 사교육을 받은 서울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식이 학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신 거예요. 엄마는 학교 친구 아줌마들에게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비법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몬 공부법이 대박이 났어요.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구몬. 느낌 아시죠? 엄마는 한국에 계신 엄마 가족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몬 수학 문제집을 직접 구해다가 저희들에게 풀게 하셨거든요. 피아노로 치면 체르니, 하몬과 같이 구몬은 수학의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이잖아요. 이탈리아에 구몬 선생님이 없는데 구몬 수학 검사는 누가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시나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구몬 선생님을 자청하시면서 저와 동생의 기초 수학의 기본기를 다져주셨어요. 매일 조금씩 반복 학습을 하면 어려운 문제도 자신있게 풀 수 있다는 게 엄마의 설명이었죠. 엄마는 이런 주옥 같은 공부 비법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탈리아 엄마들에게 이탈리아 요리 황금 레시피를 전수 받으셨어요. 자신이 조금 손해인 듯하지만 그래도 공짜로는 안 된다면서 공부법 설명에 대한 대가로 레시피를 한 장씩 받아오셨거든요. 엄마가 받은 레시피로 요리를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워 보이셔서 저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롬바르디아에서 첫 해는 이렇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단숨에 인싸가 되어 저희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시작은 저의 경시대회 출전이었지만 엄마 특유의 언변과 당당함으로 다른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녹색어머니회는 나중에 녹색학생회까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인종차별 아웃, 학교폭력 금지, 를 외치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한국에 대해 잘 모르던 이탈리아 엄마들은 저희 엄마로 인해서 한국어, 한국 공부법, 한국 음식, 한국 문화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의 엄마들은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활지도까지 케어하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은 엄마가 자주 말씀하셨던 강남 학원가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그렇게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약 3주 정도의 진로 진학 자율체험학습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은 유럽 내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학교, 기관 등에 가서 진로나 학습에 대해 체험하고 보고서를 쓰는 그런 자율학습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반 알베르토 엄마는 이번 텀에 3주간 한국, 서울, 강남에 가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한국은 학습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안전까지 관리한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죠. 이 말에 대부분의 엄마들은 동의하셨고 저희 엄마의 책임은 점점 막중해져 갔어요. 저희 엄마는 겉으로는 많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니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퇴근 후에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누구보다 열심히 완벽한 계획표를 짜셨어요. 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 분위기에서 여평이 엄마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의 첫 도착지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어요. 여평이 엄마의 의견은 상해 올림피아드를 참관하고 서울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는데요. 한국의 서울과 상해는 비행기를 이용하면 매우 가까우니 상해 대회도 참석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몇은 이 제안을 솔깃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반은 여평 엄마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의견은 둘로 갈려버렸지 뭐예요. 게다가 출발 2주 전까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상해 대회에도 출전하고 싶은 학생은 상해에 들러 출전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에 합류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직행팀과 상해 경유팀으로 나뉘어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저희 엄마는 몇 초간 저를 빤히 보시더니 쿨하게 그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상해 경유팀으로 분류되어 상해 대회에 참여했고 저희 엄마는 학부모 대표로 한국팀 리더가 되셔서 저랑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는 것으로 따로 일정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의 대회라도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와 함께 가지 않고 상해 대회에도 참석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중국 경유팀은 여평 엄마가 학부모 리더로 이끄셨는데요. 상해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해가 왜 좋은지 너무 계속 이야기해서 나중에 저는 그냥 자는 척을 해버렸어요. 상해에 내려서 느껴봐도 될 상해를 너무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시라고요.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답니다. 실제로 상해에 도착하니 저는 여평 엄마가 거짓말쟁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시내를 제외한 많은 구역 거리에는 사람 똥이 아무데나 있는 곳도 많고 음식점에서는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는 다반사였어요. 대회에 나가서도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대회에 참여한 일정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규정이 있었고 답안지를 바꾸고 싶다는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물론 여평은 이미 이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었기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들, 부모님들은 모두 실망을 했어요.
한국에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상해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엄마가 태어나신 잠실동에도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강남만큼은 아니었지만 잠실도 높은 빌딩과 아파트로 멋진 동네였어요. 서울 풍경만큼이나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공부법과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이었어요.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기본 2, 3년 선행학습을 하고 차근차근 깊이 있는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단계를 다 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이탈리아보다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원하면 언제든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한국의 공부 시스템들의 묘한 안정감도 느껴졌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경시대회를 나갈 수 있겠다고 엄마께 말씀드리자. 엄마는 너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구나 하면서 웃으셨어요. 엄마도 이런 과정으로 성장하셨겠구나 생각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3주간의 시간은 저와 저희 엄마 함께 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한국 일정 이후 한동안 학교 엄마들은 거의 매일 카페 메르디에 모여 한국에 갔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학부모 중 한 명이었던 메르디 사장님이 메르디 바로 옆 건물 자기 소유층을 내어줄 테니 한국 학교처럼 방과 후 공부를 시키면 어떻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제안을 격하게 반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반담임 루나쌤은 학부모님들의 열정에 감동했다면서 학교 내부에 강의실을 공부방처럼 꾸미는 것에 대해 교감쌤께 건의해 주셨어요. 학원도 과외도 거의 없는 이탈리아는 한국 같은 방과 후 학습이 존재하는 학교가 드물어요. 일부 학교는 하더라도 보통 체육이나 예체능 위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방도 신설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소식을 들으신 저희 아빠는 엄마와 제가 합작으로 롬바르디아를 한국화시켰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엄마는 내 자식 하나만 잘 되겠다고 좋은 걸 숨기는 것보다는 베풀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너스레까지 떨며 좋아하셨어요. 한국 열풍이 분 이탈리아 저희 학교는 공부도 놀기도 열심히 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스타일 공부법 도입으로 단순히 성적만 오른 게 아니라 다들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데서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 모든 게 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줘서 그런 거라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 먼 타국 이탈리아에 와서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 살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뿌리를 지키고 좋은 것은 나누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일로 엄마의 나라인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제가 절반은 한국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마리치 양이 보내준 사연에 엄마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아주 야무지고 당찬 아가씨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기가 세고 정열적인 걸로 유명한 이탈리아까지 휘어잡은 한국 어머니의 카리스마에 절로 감탄이 나오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